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와 오염수 저장 탱크 같은 핵심 시설을 중점 점검하며 본격적인 시찰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집회를 언급하며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2시간에 걸쳐 검찰의 조사를 받은 윤관석 의원은 정치 수사에 맞서 결백을 밝히겠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건축기사 등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에서 답안지를 채점하기 전에 일부 응시자의 시험지를 파쇄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단은 시험지가 파쇄된 600여 명에 대해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를 하루 앞두고 발사체를 바로 세우는 기립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추진체와 산화제를 발사체에 주입하는 데 필요한 탯줄, 즉 엄빌리칼 연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덥고 7월과 8월에는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잦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폭염 일수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아 역대급 더위는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지난해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해 1분기 가계 빚이 사상 최대로 감소했습니다. 부지런히 대출을 갚아나갔을 뿐 아니라 카드 사용액도 줄이면서 빠듯한 살림살이를 꾸린 겁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가계 부채 그동안 급격히 늘어서 걱정이었죠. 우리 경제 뇌관으로 꼽혔었는데 얼마나 줄은 겁니까? 네, 올해 1분기에만 13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계 신용 잔액은 1,853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13조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2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 감소입니다. 먼저 금융기관 대출액만 보면 10조 3천억 원이 줄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은 여러 정책 금융상품들이 등장하면서 5조 3천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15조 6천억 원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다 보니 먼저 갚아나가는 대상이 됐다는 게 한국은행 설명입니다. 여기에다 카드를 쓰고 아직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의 빚으로 잡히는데 이걸 판매 신용이라고 합니다. 1분기 판매 신용은 114조 4천억 원으로 역시 3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1인당 카드 사용액이 3조 원 가까이 줄어든 데다 무이자 할부 혜택이 사라진 데 따른 걸로 해석됩니다. 고금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가계가 지난 1분기 지갑도 닫고 대출도 갚아나가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0년 이후 급격한 가계빚 증가 규모를 고려하면 현재 부채가 완만하게 줄어드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대출 금리가 많이 내려오면서 지난달 가계 은행 대출이 소폭 증가한 데다 부동산 시장도 다소 회복되고 소비도 조금씩 늘고 있어 이런 부채 감소세가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1분기보다 늘었고요. 대면 서비스나 활동도 점차 늘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한국은행 전망입니다. 이어 한국은행은 이런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2분기에는 가계빚 감소세가 한층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재산을 숨기고 호화 생활을 해온 고액 체납자 500여 명에 대해서 국세청이 강제 징수에 들어갔습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자와 지역 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안에 계신 거 확인하고 왔습니다. 문 안 여시면 경찰 입회 강제 개문하겠습니다. 수십억 원의 상속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고 오피스텔에 숨어 지내던 체납자가 국세청 재산추적조사팀의 끈질긴 잠복과 탐문에 결국 덜미가 잡힙니다. 감춰둔 현금과 귀금속 1억 원이 징수됩니다. 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 금액을 누락하고 수십억 원의 법인세와 부가세를 탈세한 법인 대표도 강제 징수 명단에 올랐습니다. 실거주지를 수색하니 거실과 지하에 은닉한 수십 점의 고가 미술품과
현금, 외화 등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총 4억 원이 압류됐습니다. 법인 자금을 빼돌려 해외 명품 가방과 구두 등을 수집해온 무역업체 대표도 재산 추적 조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에르메스와 샤넬 등 가방과 구두, 지갑 등 수백 점과 귀금속, 외제 차량이 압류됐고 공매를 통해 5억 원이 징수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세금은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해온 악의적 고액 체납자 517명에 대해 집중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억 원을 체납한 A씨는 수십억 원 상당의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을 체납세금은 안 내면서 가족 명의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 찾았습니다. 가족 계좌로 이체한 당첨금에 대해 취소 소송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세금은 안 내고 지역 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상습 체납자와 직접 압류가 제한되는 합유자 지분에 대해서도 지분 반환 청구권을 통한 압류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합유 등기, 허위 건저당 설정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하거나 고액 복권 당첨 등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 지출과 금융거래, 해외 출입 여부 등을 파악하고 동거가족의 재산 내역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2조 3천억 원대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 업체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한샘 등 8개 가구업체 변호인들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샘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아파트 신축 현장 780여 곳의 붙박이 가구공사 입찰에 낙찰 예정자와 가격 등을 미리 짜고 참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주 1박 2일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과 도로 점거 같은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하거나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렸습니다. 경남 김해시 봉화 생태문화공원에서 열린 14기 추도식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뒤 집필한 책에서 나온 문구인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의 권리는 꾸준히 발전했고 앞으로도 발전해 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 추도식에는 여야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자리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인사혁신처가 오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법률이 보장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서 헌법적 가치훼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한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법률 대리인이 한 위원장을 대신해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청문회가 면직 처분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식 행위일 뿐이라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한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헌법적으로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공수제기 사실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걸 자칫하면 면직 처분이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법률에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을 들며 무죄로 추정돼야 할 공소 사실이 유죄임을 전제로 면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위원장 청문회는 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청문 주재자들이 질문하고 법률 대리인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청문 주재자들은 한 위원장이 소명한 내용을 정리해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근거로 한 위원장 면직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 기소 후 면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어제 12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검찰의 짜맞추기 기획수사에 맞서서 결백과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검찰에 의해 일방적으로 짜인 정치 수사에 맞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했지만 한편으로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재작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의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 권유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음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다시 한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느 정도 실체가 규명된 이번 사건에서 윤 의원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이후 미국에서 1년 동안 체류해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귀국 전 출판 기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내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해 정계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1년간 방문연구원 생활을 마무리하며 출판 기념회를 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한반도가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으로 몰리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이해 당사국으로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미국을 택해야 하지만 번영을 위해선 중국을 포기할 수 없는 지정학적 특성을 강조하며 동맹으로서 미국에 요구할 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한국 반도체의 중국 수출이 줄어든다면 중국의 반도체 자립은 빨라질 것입니다. 어느 것이 미국의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저는 미국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겪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해 정치적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 책임을 제가 다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판 기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은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이 빠졌고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푸는 과정도 지나치게 일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서 역사의 청산을 요구해왔던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이냐 국민들께 말씀하시는 건 그것 또한 국민들께 크나큰 혼란을 줬다.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정치가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둘 곳이 없다며 여야 모두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다음 달 초 1년간의 방문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미국을 떠나 독일에서 강연을 이어간 뒤 다음 달 말쯤 귀국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미 연방정부 부채 한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메카시 의장은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문제 논의를 위해 백악관에서 세 번째로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메카시 의장과의 협상에서 진전을 낙관했습니다. We're optimistic we may be able to make some progress because we both agreed default's not really on the table. We got to get something done here.
하지만 1시간가량 진행된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의 예산 지출 삭감 요구에 백악관은 과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 대상 신규 세금을 밀어붙이자 공화당이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협상 후 취재진에게 바이든 대통령과의 협상이 생산적 논의였다고 말했습니다. I felt we had a productive discussion. We don't have an agreement yet, but I did feel the discussion was productive in areas that we have differences of opinion. 미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 불이행 디포트 날짜인 6월 1일을 열흘 남겨놓고 향후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셈입니다. 공화당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일부 프로그램 삭감과 내년 정부 지출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에 유연하다면서도 현재 공화당 협상안은 수용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공화당 극우 성향 의원들은 공화당 부채 한도 법안을 그대로 상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 극단적 진보 진영은 지출 삭감에 반대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부채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내부 단속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위한 시설 공사가 급진전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조만간 1호기 발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열병식 준비 동향도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가로 140m, 세로 40m 길이의 부지에서 발사대로 추정되는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공사장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는 등 시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모두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 작업일 가능성이 큰데 최적화된 환경만 확보되면 언제든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변수를 북한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적인 완성도가 됐는지 반드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고, 발사에 필요한 기후, 날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7월 정전 70주년을 맞아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도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열병식 훈련장인 평양 미림비행장 길목에서 총 4개의 병력 대열이 이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는 200명에서 최대 1200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지만 열병식이 가까워질수록 동원 병력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지역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준비라고 비난하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긴장 수위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거행됐습니다. 추도식 주제는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로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집필한 회고록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화환과 함께 이진복 수석을 보내서 애도의 뜻을 전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총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총리는 한국 정치가 원칙과 상식이 사라졌고 민주주의가 후퇴했으며, 말로는 국민, 국가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과 당리, 당략에 머물러 국민이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 보낸 쓴소리 듣고서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하셨던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고 민주주의와 역사마저 후퇴한다는 우려와 걱정이 커가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다시 소환되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신은 이제 국민통합과 상생이죠. 노무현 정신을 통해서 오늘의 정치를 들여다보면 사실 아쉬움이 큽니다. 말로는 당리 당략이 아니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라고 말씀들을 하면서 실제로는 개인을 생각하거나 당리
당락에 머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국 정치의 현실. 자, 오늘의 전국 현안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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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여야 지도부가 모두 봉화로 향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여야 지도부가 총 출동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을 할 때 3년 동안 갔다 오늘은 제가 좀 방송 일정도 있고 해서 이제 못 갔는데 노무현 대통령 그 묘소를 들어갈 때 이제 음악이 나오거든요. 항상 그때 딱 내리면서 그 묘소까지 가는 거리가 그렇게 몇백 미터가 되지는 않는데 마음이 무겁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주어진 그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여러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냥 눈물이 나거든요. 사실은 거기 내려서 가는 순간부터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는 지도자가 세 가지 모습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에서 온 지도자가 있고 현재를 유지하는 지도자가 있고 과거 퇴행적 지도자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야말로 미래를 향해서 국민의 통합이라든가 특히 한국 정치에서 시대적 과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걸 개혁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불살랐기 때문에 저는 한국 정치에서 이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삼김 정치라든가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이제 새로운 시대로 열고자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인데 정세균 이사장이 쓴소리를 했어요. 여야 정치권 모두예요. 그 노무현의 길을 통합의 길도 보이지 않고 있고 당리당략에만 몰입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뭐 지금 박성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주의 타파나 또는 탈건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런 점들은 여야를 떠나서 공히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시점쯤 되면 뭐 내년 선거를 위해서 뭐 중도층 확장 또는 지지층 결집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얘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소 실천하고자 하셨던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되새기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세균 지금 의장님의 저 말씀은 여야한테 공이 주는 말씀이라면은 저희들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말씀이 마치 지금 수사로 인해서 민주주의를 이렇게 죽이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라면은 과연 지금 이게 민주당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든지 또는 돈봉투 살포 사건, 김남국 리스크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를 지금 덮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역시 그만큼 중요한 것이 법치주의인데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었던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고 또 민주주의 역사마저 후퇴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정세균 전 총리가 했고요. 여기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좀 들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짧게 해야 되나요? 제가 2009년도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과거 퇴행적 정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나와서 피 맺힌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정치에 민주주의 위기가 오고 있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 남북 평화의 위기가 있다고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합니다. 저는 뭐 박형수 의원님의 어떤 말씀을 이해하겠지만 지금 정세균 전 총리의 얘기는 지금 한국 정치를 바라볼 때 정말 민주주의 위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 위기 지금 오고 있고 남북관계 위기, 특히 이제 한반도 위기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고자 했던 그런 추구한 노무현 정신을 곡해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정말 공정과 상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정신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정세균 의원님의 전 의원님의 말씀을 저는 여야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평가가 엇갈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말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자신을 위한다거나 당략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께서 다 공감을 하실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제2의 김남국을 막기 위한 각종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단 1원이라도 가졌으면 공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에서 김남국 방지법 반드시 통과시키고 성실하게 법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코인 거래소 연결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놓고 위장용 통장을 들고 나와서 온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김 의원은 재산 신고 때 현금으로 인출한 이 2억 5천만 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남국도 사람이고 인간이에요. 네.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또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픈 사람이에요. 상처난 사람이고 어쨌든 김남국 개인을 보면 거기다가 계속 소금을 뿌려서 하는 것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게 그거는 근데 네, 윤재욱 원내대표가 보도를 인용하긴 했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이 440만 원만 인출했다고 하는데 2억 5천만 원 이상을 인출했다라는 보도가 있다 이런 주장을 왜 한 겁니까? 예. 지금 그 시점이 그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인출한 돈은 440만 원밖에 없다 대선 시기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코인에 연결된 계좌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2억 5천만 원 정도가 인출된 것이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건 실제 사실인지 또는 그게 사실이라면 그 돈을 어디에다가 썼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이렇게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그 시점을 전후해서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 36억 원어치를 지금 그 클레이페이라는 21억 원하고 교환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은 어디로 갔겠느냐, 현금으로 돌려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시에 그 P2E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발언들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할 때마다 P2E를 세계적인 추세가 인정해주는 추세다 이렇게 얘기할 때 또는 그 다음에 그걸 합법화할 때 계속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오른 시점에 김남국 의원은 거래를 했는지 했다라면은 그 금액은 어디다가 썼는지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지금 자금을 세탁하고 당시에 현금을 대량 인출한 것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아니 이제 자금 세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명확한 불법성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투자했던 LG 디스플레이인가를 팔아서 9억 8천만 원을 가지고 코인 투자를 했고 그 부분은 이제 회수를 한 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8, 9억 정도 된다. 이익이 한 8, 9억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현금화한 것은 한 440만 원 된다고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내부 거래를 했다는 둥, 무상으로 받았다는 둥, 이렇게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 그 부분을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자세하게 소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김남국이 과연 정치를 할 수 있느냐의 부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제기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형국이고 그다음에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윤리 제소가 됐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거고 나머지 있다고 한 법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박형수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하는 게 뭐니까 자금의 출처와 용도와 흐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니까 지켜보는 건데 지금 보면 무슨 대선 자금이든 경선 자금이 됐든 무슨 자금 세탁이 됐든 막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불법성인 거 검찰에서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냥 의혹만 지금 물론 제기되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만은 검찰 조사라는 거는 재판에 가기 전까지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의혹은 이렇게 큰데 그러면 정치권이나 김남국 의원이 검찰 조사 결과 발표할 때까지 아무런 것도 얘기하지 않고 모르는 채로 있어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치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 지금 거의 일주일 열흘 동안 잠적하고 지금 아무런 지금 해명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처음 했던 그 해명과 그 이후의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9억 8천만 원 디스플레이 주식, LG 디스플레이 주식 팔아서 코인 샀다는 그게 처음에 위믹스를 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간에 지금 다른 코인을 사고 거래가 여러 번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남국이 처음 했던 것은 중간 중량을 다 생략하고 몇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잠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국민적 의혹이 더 증폭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김남국 방지법 어제부터 막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통과하고 이제 가상자산 1원이라도 가족 중에 누구라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거 본회의 바로 통과할 것 같던데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무위에서도 특히 이제 전수조사해서 언제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을 신고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이제 여야에서 협의를 하겠죠. 시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내일 신고해야 되는데 오늘 다 팔아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거 부분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법을 만들 때 뭐 시점도 있고 그러면 적용 기간이 어느 시점이 그렇죠.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런 게 다 여야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일단 대략적인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자진 신고를 하자. 자진 신고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법적으로 재산 등록할 때는 코인을 등록하자라고 하는 것이 여야의 일치된. 민주당의 입장은 뭐예요? 언제부터 재산을 가상 자산을 예를 들어 작년에 가지고 있었다면 작년부터 다 신고해야 되는 건지. 근데 그거는 이제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가 알겠습니다. 나온 얘기는 없어요, 사실. 예. 그 부분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지예요? 예. 국회법을 하나 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네. 이해 충돌이 될 때 그때 가상자산 신고하는 이것은 21대 국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다 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6월 30일까지 지금 다 하게 됩니다. 그럼 국회의원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재산 등록에 관한 것은 이제 그거는 원래 말에 이제 재산 등록을 하니까 그때 보유하고 있느냐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가 되는 거죠. 이해충돌 방지법 거기에 이제 재산 등록 신고 의무화잖아요, 일종의. 네. 그러면 그게 국회의원 되자마자 당선이신 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그렇습니다. 모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지금 겁니까? 부칙에 아마 그렇게 마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진화한 게요. 지금 여야 처음에 할 때 본인의 코인 등록만 하자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오다가 지금 이제 직계 존비속까지 다 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4급 공무원 이상도 다 지금 모든 고위 공무원도 다 신고해야 돼요. 그렇죠. 뭐냐면 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아마 이걸 조금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국회 보좌관까지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야의 협상에서 이것이 항상 이슈라고 하는 것이 또 진화해요. 어떤 경우는 퇴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의 여론,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정치권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마 개혁이라고 하는 그 바퀴가 돌아가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좀 갈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추가 논의를 하면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지금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재산 등록은 4급 이상 다 하도록 돼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게 그거는 국회의원만 해당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야 합의사, 여야 합의 내용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강성 지지층 이른바 이 개딸들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주로 비명계 의원들한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심각한 상황이다. 개딸을 결별하지 못하면 늪에 빠져 가라앉을 것이라고 했고 박지원 전 위원장 민주당 셔터 내리기 직전이다.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친명계 의원들의 목소리는 좀 잦아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저는 이제 정당사를 볼 때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87년 체제 이후에 각 대통령 선거를 보자고요. 대통령 선거에서 그 대통령을 만들었던 가장 핵심 세력은 이제 정당이겠지만 정당에 있는 핵심 당원뿐만 아니라 외곽에 실질적으로 그 대통령을 만들고 정당을 지지해주는 핵심 지지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확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지층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 적극적 지지층, 소극적 지지층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소극적 지지층을 넘어서 핵심이라고 하는 적극적 지지층이 있을 때 그 정당은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과했을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아마 반명계 의원들이나 여러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세우지만 정당의 본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 핵심 세력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정당에. 그래서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총선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대선 과정에서 핵심 지지층이 없는 정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핵심 지지층, 강성 지지층 모두 지지층이기 때문에요.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또 여야 의원들 시각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정당 구조는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실종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박성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지지층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양극단에 있는 그 지지층을 향해서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은 그 지지층만을 위한 정책을 펴면 안 대화와 된다. 타협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 대화 타협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그 지지층도 있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정치는 물론 뭐 제3의 세력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그 정당 지금 우리가 구조를 개혁을 해서
그 중도층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대한민국가 그 정치에 설 자리가 있다라고 같은 이제 박형수 의원님 예. 같은 좀 비슷한 생각이면서 조금 다른 결이 있는데 네, 예.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정당의 핵심 세력이 있고 이제 선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제가 아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면서 중도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 정당은 예. 자신의 핵심 지지층에 대한 결집도 중요하지만 확장이라고 하는 건 어디 나오냐면 중도 통합인 거예요. 그러면 정책에 있어서라든가 국가의 큰 방향을 제시할 때 중도 통합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현실적에서 정당의 핵심 지지층이 있는 가운데 이 지지층도 뭐냐면 우리가 당심 민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민심을 저버린 당심이 어디 있습니까? 네. 당심을 저버린 또 민심도 없는 거고 이것이 같이 가는 것이지 예. 한쪽에서 당심이 없는 상태에서 민심 지지를 또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중도 통합으로 가는 거죠.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야기 좀 더 해보겠는데요.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대표 조금 전에 저희가 워싱턴 특파원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고요. 그리고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곧 귀국할 예정이죠. 언제 귀국하죠? 저도 뭐 한 6월 말쯤 귀국한다고 당에서 좀 몇 분들이 얘기하는데요. 아마 예. 그쯤 귀국하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에 출마했었기 때문에 네. 이낙연 개 의원들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한국 정당이라는 게 이제 인물 정당이거든요. 네, 인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 내에 또 지지하는 그룹들이 분명 있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상생하느냐 네. 아니면 이제 상극되느냐 예. 거기에 따라 정당이 통합되는 모습도 있고 분열되는 모습도 있는 건데 예. 시대적 소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인물이 그 시대에 등장하는 것은 때가 있는 거고 예. 꼭 그 때에 맞춰서 시대가 소명을 한다고 하면 그 인물이 할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당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또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네. 또 중요한 국면에서 여러 역할이 또 기대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또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사안 중에 하나가 이제 윤관석 의원 네네네. 그리고 이성만 의원 관련해서 전당대 돈봉투 의혹으로 네네.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영장 청구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과연 물론 지금 다 탈당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부도 주목이 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전망은 지금 당장 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검찰에서 네. 윤관석 의원이라든가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국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국회 내에서 어떤 처리 과정들이 또 지금 앵커 얘기한 것처럼 또 다른 어떤 시험대가 분명히 있겠죠. 네. 네. 일단 그럼 체포 동의안이 어떻게 넘어오는지 그 사안을 보고서 지금 봐서는 그 내용을 윤관석 보고서. 의원이 이제 검찰 조사하면서 지금 자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검찰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검찰의 이제 체포영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럼 이제 박형수 의원님께는 민주당 상황을 종합적으로 여쭤보고 네. 싶은데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그리고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영장 청구 체포 동의안 넘어오고 민주당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굉장히 강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딩이 이렇거든요. 예. 대한민국 정치가 길을 잃고 국민들은 마음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네, 표현하셨어요. 네, 네. 거의 대통령 출마하는 선언문 그렇게 비슷할 정도의 얘기하셨습니까? 예. 강력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이제 그 현실 정치에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는 민주당의 당내 상황과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조사와 관련된 체포 동의안이 오는 부분일 텐데 저는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결정적으로 흔들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예.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증폭되겠지요. 음. 증폭되다가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든지 네. 또는 지금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서 영장이 다시 청구된다든지 예. 이때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고 그때는 민주당 내에서 친명계 비명계가 진짜 사활을 걸고 지금 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박형수 의원님의 말씀에 다 행간의 의미가 읽혀지는 게 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의 전략이 분명히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예. 당 대표 그냥 체포 영장 더 한번 발부해서 네. 국회 처리 과정을 하면 알겠습니다. 당이 분란을 일으키다. 이거 분명히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예.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요 당 윤리위로부터 중징계 처분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이요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2개의 라디오 방송사에 잇따라 출연을 했어요.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아직 그 총선이 오래 남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물론 기회가 된다면 총선에 출마를 하겠지만 또 출마 외에도 또 다양한 역할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당의 그 최다 득표를 한 최고위원으로서의 그 장외에서라도 당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이 박형수 의원님, 일단 김 전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출마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마할 수 있다면 기회가 생기면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출마 외에도 다양한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역할 본인이 예.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서는 예. 그 뭐 아직까지야 속단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출마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무소속 출마요? 예. 그런데 그 가능성은 지금 본인 스스로 지금 얘기할 무소속 필요가 출마 없잖아요. 안 한다고 했고 예. 그런데 유일한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당 대표가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럴 그게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당규에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걸 행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걸 기대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 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걸 해주는 순간에 우리 기자들이 물었더니요. 애당심 충분히 잘 발휘해 줄 것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표현은 아마 뭐 소송을 한다든지 또는 뭐 재심 청구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자, 지금 말씀 제가 드린 그 부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부분 취소 정지권이 있군요. 취소나 정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 당이 김재원 의원이 했던 발언, 5.18 발언 이 무게를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박성준 의원께 여쭤봐야죠. 아니, 김재원 최고위원이 왜 최고위원을 출마했겠어요? 자기 정치 일정을 봤을 때 다음 총선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최고위원을 당선된 이후에 총선의 교두보를 삼은 거예요. 그런데 당원권 1년 정지 받은 거 아닙니까? 나를 자르는구나. 칼 맞은 거거든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한 수 물러나면서 여지를 둔 거죠. 나는 총선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김재원 의원이 반드시 총선에 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당내에 일단 손을 내민 거다. 한번 구해달라.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 거죠. 톤 자체가 김재원 최고위원의 그동안에 발언하는 톤과 오늘 발언하는 톤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존의 김재원 최고위원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내가 한번 지어줄 테니까 나 한번 살려달라. 이렇게 이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거고 최고위원 출마 자체가 내년 총선 출마하려고 하는 그거에 강력한 의지인데 그만두겠습니까 저분이? 앞으로 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당대표의 취소 정지권이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4시쯤 되면 일어나는데 일어났을 때부터 잘 때까지 오로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제가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거는 총선 뭐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뭐 분골쇄신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 후보자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4번 선거에 출마를 하셨어요. 정치적인 의지, 욕망 이런 것이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단호하게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출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뭐 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 질의의 핵심이 아니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하는 뭐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아직 생각이 없다. 그럼 뭐 출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네요. 저는 혹여라도 출마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는데 후보님도 좀 당당하게 해주면 좋겠고요. 꼭 뭐 총선 출마용 같은 경우도 아니 우리 당에서 각 분야에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찾아가서라도 출마시키고 하는 건데 하지만 지금 장관 직분이니까 엄청난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은 거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2008년 국회의원이 되시니까 후배들을 모아서 갑자기 법무법인 하늘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을 만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대법원 판결문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16건이 넘는 후보자의 선임 내용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게 깨림직했던 건지 빼고 보내셨더라고요. 맞죠? 제가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네, 하시죠. 법사위에 국회의원 이렇게 법사위에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변호 활동을 물리적으로 못합니다. 그게 사실이면 저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안 되고 네. 후보자는 그런 분에 대해서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의 그림자가 물론 있지만 그 그림자를 훨씬 덮을 그런 공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인 자산 갖고 계신가요? 전혀 갖고. 예. 투기 한 적 있으신가요?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술은 좀 드실 줄 아시죠? 네, 좀. 네, 음주운전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학위는 어디까지 받으셨죠? 뭐 대학을 나왔어요. 아, 석사는 아니시고요. 예, 논문 표절 문제 없으시죠? 뭐 전혀 없습니다. 논문. 자, 의장 전임 문제 뭐 이런 얘기는 또 아마 이따 이제 소명이 되겠죠. 시간을 갖고 하시고요. 그래서 군대 아직 안 갔습니까? 현역 육군 일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글쎄 이렇게 보니까 뭐 큰 이 문제는 좀 없어 보여요. 오후에 접어들며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역은 황사가 물러나고 대기질이 대체로 양호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쪽 곳곳으로는 잔류하는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황사는 내일 낮부터 점차 물러나겠고 내일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황사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소나기에도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 산발적인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졌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소나기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함께하겠고 낮 동안 강한 자외선과 오존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은 13도로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8도, 강릉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된 내일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구 동래면의 날씨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바람도 발사 기준 이내인 초속 1에서 4m 정도로 예상돼 날씨로 인한 문제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